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강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와 그리고 또 현재 처한 현실을 연계해서 역사적인 안목을 크게 키워주시는 분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정의감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명지대학교 한명기 교수님을 저희가 무대에서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한참 만에 재개된 서울인문 포럼에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다 자신의 미래라든가 현실에 대해서 대단한 이 고민과 걱정 또 나아가서 비전을 갖고 계신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한우 교장 선생님께서 이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논어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상당히 생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허박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참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이 조선시대의 이 문제적 인물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 1595년에 태어나서 163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43살 밖에는 살지를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그 요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조선 사회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 가지고 당시 임금이나 신하들 나아가서 백성들끼리 사실 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에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책임을 떠넘기고 집권층은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고 피지배층은 도대체 국가와 권력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원망으로 가득 찬, 좀 심하게 말하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였죠. 그럴 때 제가 볼 때 거의 허박이라는 관리가 거의 유일하게 이 공동체를 살리는 과정에서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지를 역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재조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경 설명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7년 1월 30일 다 음력입니다. 이 조선 서울에서는 살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 남한산성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날 남한산성의 모습은 대충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눈이 내려서 이 소나무 가지에 잔뜩 쌓여 있고 옆에 성으로 오르는 계곡은 엄청나게 미끄러웠겠죠. 자, 이날 30일 날 이 남한산성 행궁에 있던 인조는 자기의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신하들이 입는 파란 남색 융의로 갈아입은 다음에 저 산성에 서문을 나와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항복하는 의식은 어디서 열렸을까? 지금 정확한 자리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대충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잠실의 롯데월드하고 석촌호수 부근에 어디쯤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훗날 부조로 남아 있는 인조가 항복하는 장면이죠. 뭐 여러분이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해서 왕이 3번 큰 절을 청나라 황제에게 올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이 3번씩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한 10시부터 시작된 항복 의식을 마친 다음에 인조는 다음 행동을 청나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밭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가 기다릴 때 청나라 황제와 그를 모신 신하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 잔치를 벌이게 되죠. 한 오후에 3시쯤에 끝난 잔치 이후에 청나라 황제는 인조에게 자 이제 궁궐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이 밭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이제 가마를 타고 궁궐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뭐 오늘날 동선으로 대충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부근 어디에서 쭉 그 요즘 지하철 2호선이 있는 그 잠실 거리를 쭉 걸어가지고 지금 강남경찰서 그리고 코엑스 방향으로 간 다음에 저쪽 수도산이라는 데를 넘어서 뚝섬 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창경궁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인조에게 항복을 받았던 그 청나라 황제였죠. 자, 그런데 이 인조가 항복하는 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아주 흥미롭지만 이 슬픈 기록이 나옵니다. 인조가 이 송파 부근에서 지금 잠실 야구장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옆에 잠실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뽕나무 밭을 원래 잠실이라고 하죠. 근데 겨울이 됐으니까 이 뽕나무에서 이파리는 다 떨어졌을 것이고 양상한 줄기와 가지들이 쭉 연결되어 있었겠죠. 자, 인조가 청군의 호위 속에 이제 가마를 타고 이동할 때 그 뽕나무 밭이 쫙 흩어져 있는 길거리에 이 실록 사관에 따르면 10,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조선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청군에게 붙잡혀 있는 민간인 포로들이었죠. 그런데 인조가 그들 옆을 지나가자 이 10,000여 명에 해당하는 민간 포로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고 외쳐댑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어디로 가십니까? 제발 우리를 좀 구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인조는 아마 자기 일생에서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하고 기억하기 싫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미 적에게 항복한 상황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남한갑이라는 신하가 적은 기록에 따르면 뭐 저는 아마 한 잠실 야구장쯤 그 부근에 왔을 때 장면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백성 2명 정도가 왕에게 뭔가 전달할 이야기가 있어서 막 달려내려 오니까 그 순간 청군이 철퇴를 휘둘러 가지고 그 둘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고 즉사를 합니다. 자, 이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 가운데 가장 참혹한 건 뭐냐면 바로 민간인 포로 문제입니다. 청군이 이 압록강을 건너서 거의 480km 되는 거리를 불과 5일 만에 주파해서 이 남한산성까지 포위해 버리니까 이 왕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울 이북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아무런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청군들에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거예요. 자, 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만주족 인구가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 민간인들 포로 사냥에 광분을 합니다. 이 젊은 남자나 여자를 붙잡아가면 아주 굉장히 요긴한 노동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라는 자가
인조에게 항복을 받은 직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우리 심양으로 끌고 가겠다. 자, 청군의 엄중한 감시 아래 이 심양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중간에 탈출에 성공해서 도망칠 경우에는 붙잡지 않겠다. 그건 그들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단 한 발짝이라도 만주 땅을 밟은 다음에 조선으로 몰래 도망쳐 올 경우에는 인조 그대가 도로 붙잡아서 우리한테 돌려보내야 된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대를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대의 맏아들 소현세자를 그대 대신 왕자리에 올리겠다. 상당히 살벌한 요구였죠. 그러니까 포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 인조에게 이런 엄청난 옵션을 사실상 사인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인조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이 청나라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남한산성에서 한 47일 동안 춥고 배고픈 포위된 상태에서의 고통은 끝났지만 일반 민간 백성들 약 10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서울에서 심양까지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자, 1월 30일이니까 대충 음력임으로 양력으로 치면 한 2월 말쯤 된다고 하더라도 꽤 추운 시절이죠. 자, 심양까지가 대충 700k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700km를 감시 아래 걸어가지고 적진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관광 가는 것도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거의 수십 일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빈발하죠. 자, 포로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와 이 숙소가 제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노숙하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 또 80일 가까이 옷을 벗지 못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이 압록강변에 도달했을 때는 온 몸이 이로 들끓어 가지고 도대체 쳐다볼 수가 없는 아주 형편없는 몰골이 되죠. 그리고 이제 탈출하려다 걸리면 이 청취 기록에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렸습니다. 자, 그다음 뭐 이 장면 보셨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조선으로 쳐들어와서 사실상 병자호란을 이끌었는데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에 이 여성 이 문채원이라는 배우가 아주 열연을 했습니다만 이 여성의 모습이 당시 병자호란 포로들이 겪었던 이 최악의 비극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자, 결혼식 당일날 청군에게 붙잡혀서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청군은 젊고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따로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들 상관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결혼식 올린 당일날 밤에 청군 왕자 막사로 끌려가서 이제 시중을 들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고, 이 양반 집 여성이다 보니까 칼을 빼돌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근데 아무래도 남자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영화다 보니까 오빠가 나타납니다. 이 박해일 오빠가 나타나서 누이를 구출하죠. 뭐 여러분 이 영화 보신 기억 나겠습니다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아주 대사가 아주 짧으면서도 흥미롭습니다. 괜찮냐? 늦게 와서 미안하다. 박해일이 문채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활을 잘 쏘는 신궁 오빠가 이 청군 장수들을 제거하고 누이 동생을 구출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오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이 가진 모욕과 고통을 겪으면서 심양에 도착을 하니까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첩으로 잡아온 청군 장수들이 10중 8구 다 유부남들인 거죠. 유부남이라고 하면 심양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자기 만주족 본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 남편이라는 자가 한 3달 만에 조선 원정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예쁜 여성을 2~3명씩 데리고 와서는 오늘부터 같은 집에서 산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질투심에 눈이 먼 청군 본처들이 이 조선 여성들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데, 이 청나라의 실록에 보면 이 가장 끔찍한 사례가 뭐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이 젊은 조선 여성 얼굴에다가 끓는 물을 퍼붓습니다. 네 얼굴이 망가져야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다. 자,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살벌한 포로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기억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끌려간 10만 가까운 포로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정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포로, 보통 우리가 피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자, 이산 가족들의 끓는 마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됩니다만, 바로 이게 심양의 청나라 고궁의 그 뜰왕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병자호란 직후에 조선이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점철되어 가지고 이 공동체가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척화파, 주화파로 나누어졌던 신하들은 사실상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 포로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 전쟁 책임론을 둘러싼 아주 치열하고도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데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끌려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나라가 워낙 포로들을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몸값을 치르고 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조선 조정을 이끌고 있던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이 청나라 관리들하고 협상을 해서 대충 이렇게 결정을 하죠. 남자는 은 10량 정도, 그리고 여자는 은 7, 8량 정도로 몸값을 정합니다. 이거를 보통 속환이라고 불러요. 그럼 속이라는 말은 돈을 낸다라는 뜻이고, 환이라는 것은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보석이란 얘기죠.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포로들을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청측과 몸값을 10량, 7량 정도로 합의를 했으면 그 약조를 지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잡혀간 사람 중에는 아주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 고위 관료나 이 돈 많은 대상인들의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대상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은 자기 자식이나 혈육을 먼저 데려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청측이 요구한 10량의 거의 100배 가까운 돈을 미리 내고 우선순위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로인들, 포로들의 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사실 당시 조선은 화폐로 은을 쓰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포로 속환 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온갖
웃지 못할 이 슬픈 에피소드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충청도에 사는 어떤 양반집 아들이 4대 독자였어요. 서울에 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랑은 19살, 신부는 20살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있다가 결국 청군이 들이닥쳐가지고 부부가 모두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둘이 끌려갔는데 이 20살짜리 신부는 끌고 간 청군 장수의 부인이 되고, 그다음에 19살짜리 신랑은 끌고 간 청군 장수 집의 노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 사람이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살짜리 신부는 굉장히 정조관념도 강하지만 이 양반들의 사고방식에 물든 여성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여기 와서 이미 정절을 망쳤으니까 돌아가봤자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저 19살짜리 불쌍한 내 신랑은 4대 독자니까 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새 남편이 만족할 정도의 돈을 마련해서 자기 원래 신랑의 몸값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든 이 청나라 주인이 내일 서울로 떠나는 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오늘 하루는 둘이 같이 보내도 좋다고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자, 신랑은 19살짜리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한양에 돌아가면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당신 몸값을 마련해서 6개월 안에 찾으러 올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굳세게 살아남아라. 여러분, 그 신랑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여성 여러분들이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보니까 결국 믿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신랑은 돌아오자마자 딴 여성과 결혼하고 그 여성은 버려지죠. 자, 이런 비극들이 비일비재한데 조정 신하들은 이들을 되돌려받는 속환에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그때 나타난 예조정랑이라는 미관말직의 인물이 바로 허박이에요. 이 사람이 1637년 9월에 이 피를 토하는 기세로 인조에게 상소를 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끌려간 포로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원한은 죽음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임금과 신하 모두 아무도 그들을 돌아오게 할 속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속환도감이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나라의 모든 재정을 거기에 투입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미천으로 삼고, 그리고 속환사라고 하는 전임 관리를 임명해서 매일 심양으로 달려가서 포로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교섭을 하십시오. 근데 인조는 거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간에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새롭게 은술장과 은술주전자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허박이 일가를 하죠. 지금 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 한 푼이 아쉬운데 전하께서 은 그릇이 웬 말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자, 이 나라는 은 생산이 시원찮지만 곳곳을 뒤져서 은광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녹만 축내는 간원들 숫자를 대폭 줄여서 그들의 녹봉을 포로 속환대금으로 전용하고 궁궐 귀족들에게 은을 거두십시오. 하지만 이 미관말직의 간절한 외침은 별다른 반향을 받지 못하고 왕과 신하들에 의해서 외면되지요. 그래서였는지 바로 속이 뒤집어졌던 허박은 이 상소를 올리고 나서 불과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토론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자기 인생 타임 테이블을 구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요즘 같은 시대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날 한반도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난제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연금 문제 같은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참으로 절박하고 힘겨운 그런 초미의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난 국회에서 언급되었던 연금 개혁은 4년 동안 아무것도 거의 하지 않았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허박이 그토록 질타했던 사람들의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요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와 미래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이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누가 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꿈과 미래를 연결시켜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쳐다볼 때 저는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젊은 허박들이 많이 나오셔서 진짜 정의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의감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명지대학교 한명기 교수님이었습니다.